외란 시작하기 전에 조선과 명나라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명나라하고 관계는 그 조선 건국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원래 그 조선 건국할 때 여기 이제 원나라가 있었는데 원나라가 이제 북쪽으로 쫓겨가고요. 여기가 북원이고, 그리고 여기 새로이 중국 간족들이 만든 나라가 명나라가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이제 명나라가 되고요. 이쪽에는 이제 여진족들이 있습니다. 야인이라고 불리우는 여진족들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북원, 여기는 명, 여기는 여진, 뭐 이런 형태였어요. 이게 조선 처음에 건국 초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조선 건국한 직후에는 여기는 명하고 사이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그 이유가 바로 고려 시대부터 우리는 이제 중국에 가가지고 이제 옥세를 받습니다. 왕이 새로 등극할 때마다. 그럼 워낙 강국이니까 신하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로 조선이 등장을 했으니까 옥세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명나라가 도장을 안 줘요. 이게 금인고명 사건이에요. 도장을 안 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 잘못된 소문 때문인데, 이 고려 말에 여러분들 혹시 그 정도전이란 드라마 보신 분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그 박영규 씨가 이님이라는 역할을 했었어요. 이 이님이 고려 시대 유명한 친원파 권문세족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님의 아들이 이성계다라는 잘못된 소문이 전해져요. 말도 안 되죠. 이자춘 아들인데 무슨 이인임 아들이에요. 그죠? 근데 같은 이씨잖아요. 그 중국 사람들은 이름이, 저도 이소룡 아들이 이영걸인 줄 알았어요. 뭐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너 친원파 자식이 이성계 아니냐? 걔가 왕이 됐어? 그리고 니들이 쿠데타로 나라를 만들었어? 도장 못 줘? 이렇게 된 거예요.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당시에 자존심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 정도전입니다. 원래 정도전은 친명파 신진사대부기는 하지만은 그 이전에 민족의식이 꽤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도전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성계한테 전하, 여기는 명나라의 요동을 정벌합시다라는 엄청난 주장을 합니다. 중국을 공격하자라는 주장을 해요. 근데 이것이 정말 그 자주의식에서 나온 건지 정치적 계산에 의한 건지는 조금 봐야 되는 것이, 이때 정도전은 요동 정벌을 주장을 하면서, 자, 요동을 정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앙으로 군사를 모아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왕자들이랄지 여러 세력들이 거닐고 있는 사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인 군사부대를 혁파하고 그들을 중앙군으로 모아서 여기는 요동을 치자,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정도전이. 그럼 이때 사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원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방원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병을 혁파하라고 그러니까 정도전을 가만두고 싶어요? 가만 안 두고 싶죠. 그래서 1차 왕자의 난의 배경이 바로 여기는 사병 혁파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당시 명나라 입장은 어땠을까요? 이 조그만 조선이라는 나라 이거 확 쳐버려? 그게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선이 여기는 요동을 정벌한다는데 약간 겁을 먹고 있었던 게, 만약에 이 요동 정벌한다고 명의 군사를 보냈을 때 북원이 공격이라도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주원장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어떡하지 이러던 와중에 이방원이 정도전을 죽인 거예요. 죽이고 나서 여기는 이방원이 명나라한테 서신을 보냅니다. 제가 정도전 제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 왕조를 인정해 주세요. 명나라가 오케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정도전을 제거하고 태종 이방원이 왕이 되면서 우리 조선과 명나라와의 관계는 4대 외교로 접어들게 됩니다. 자, 4대 외교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명나라한테 바치는 물건을 진상품, 그리고 수입하는 물품을 하사품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쯤 되면 이제 여러분들 표정이 좀 자존심 상한다, 우리가 중국한테 왜 조아려야 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4대 외교는 다른 말로 보면 실리 외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우리나라 수출품 중에 제일 값싸고 흔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도 외국인 들어오면 꼭 여기 들리잖아요. 박물관, 인삼박물관, 진생. 그러면 이 당시에 최고의 보석이 뭔지 아세요? 최고의 그 주얼리 같은 게 비단입니다. 비단. 이게 금보다 더 비싸요. 지금도 여러분들 다이아몬드가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더 비싼 건 섬유잖아요. 그 남자분들 명품 양복 중에 그 뭐지? 비큐라인가, 그 캐시미어라는 그 낙타 닮은 애 말고 비큐라라고 그 라마같이 생긴 애 있어요. 개로 만든 그 털로 만든 양복은 뭐 한 벌에 뭐 7, 8천만 원을 호가하니까
실제 다이아몬드보다 더 비싼 게 지금도 섬유예요. 그래가지고 잡풀 뜯어다 주면 아버지 진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래? 수고했어. 비단 가져가. 그러면서 비단을 그렇게 주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명나라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뭐 자주 올 거 없다. 너의 교심을 내가 알았으니 3년에 한 번만 와라. 3년 10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선은 화를 내요. 아버지, 저희의 효성을 무시하시는 거예요? 1년 30. 1년에 3번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는 4번, 5번 갑니다. 엄청나게 여기는 하사품을 뜯어내고 결국 명은 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명과 우리나라의 관계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여진 쪽하고 요 바다 건너에 있는 일본 있죠. 여기는 일본하고 여진은요. 이게 낮게 봤어요. 그냥 직접 외교 문서도 받지 않고 여기는요 대마도 쓰시마 도주를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서신을 주고받았지 국서를 직접 주고받지 않을 정도로 좀 무시했던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갑니다. 세월이 흘러가서 이제 1592년 즈음이 됐어요. 즈음.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여기는 명나라는요. 여러분 항상 우리의 힘이 약해졌을 때 일본이 우리를 넘봤거든요. 자, 당시 어떻게 약해지나 봅시다. 여기는 명나라의 힘이 쇠락한 이유는 뭐냐면 북로남해라고 그래서 북쪽에는 몽골족이 자꾸 여기는 명나라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여기는 일본의 왜구가 자꾸 공격을 해요. 이러다 보니까 명나라가 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고 자체적으로도 정치 세력이 부패해가지고 어떤 망국의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쇠락한 상태였습니다. 그럼 당시 조선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여기는 조선은 건국하고 200년 동안 전면전, 직접적인 전쟁이 없었어요. 그 평화가 지속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나라가 문약에 빠지고요. 거기다 붕당까지 형성되는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이 당시 일본이 어땠는가 한번 일본을 볼게요. 일본은 우리나라가 농사 짓고 있을 때 일본은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100년 동안 전국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이 일본은 우리나라하고는 다르게 서양하고 교역을 활발히 하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왜 서양하고 교역을 안 하냐? 이 명이란 나라가 건국하고 나서요, 이 자존심이 엄청 강한 나라가 명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여기는 그 몽골한테 많이 수모를 당해서 자존심이 강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해금 정책을 펴니다. 해금 정책. 이게 뭐냐면 바닷길을 막아요. 우리 명나라의 우수한 문화가 외국에 나가는 걸 막겠다. 그래갖고 바닷길을 막고 서쪽으로는 높은 성을 쌓아가지고 쇄국 정책을 펼친 게 명이에요. 근데 당시 우리나라는 뭐죠? 명나라의 아들나라를 자칭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같이 쇄국을 한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이랄지 문화만 받아들였지 다른 문화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일본은 멀잖아요, 중국하고. 거기다 바다로 가로막혀 있죠.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을 덜 받고 이 사람들은 진출하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자꾸 막으니까 서양 세력들하고 트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포르투갈 상인들이 지구 반바퀴를 돌았고 일본으로 많이 왔어요. 별의별 신기한 걸 다 가지고 오는데 이때 전쟁 중인 일본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였을까요? 후추였을까요? 산호였을까요? 총이었을까요? 바로 총이었어요. 그래서 포르투갈 상인들한테 조총을 수입한 겁니다.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와 그의 사실상 부하였던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조총으로 일본의 전국 시대를 통일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토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해서 잠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뭐냐면 원래 그렇게 높은 신분이 아니었는데 생긴 것도 약간 원숭이 닮았어요. 체구도 작고. 근데 자기가 성공할 길이 없으니까 당시 최고의 장군이었던 오다 노부나가의 마차 앞에 들어 눕습니다. 그러니까 오다가 딱 세워가지고 이게 뭐야? 그러니까 야, 죽여. 죽이려고 하니까 토요토미가 나 죽여라 그래. 죽여. 어차피 이렇게 배골다 죽느니 나 네 칼에 죽을 테니까 죽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상이 뛰어나잖아. 오다가 불러요. 너 할 수 있는 게 뭐야? 뭐든 하겠습니다. 그래? 알았어. 화장실 청소를 맡겼는데 화장실을 호텔 화장실로 만들어놔요. 이 재밌는 놈이네. 심부름을 보내는데 얼마나 머리가 좋으냐면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짜리를 주잖아요. 10,000원을 주고 10,000원짜리 물건을 사오라 그러면 자기 돈 5,000원을 보태요. 그래서 물건 사오고 5,000원을 거스름돈이라고 줍니다.
그러니까 토요토미는 이거 5,000원짜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 심부름 시키면 어때요? 10,000원을 주면 다른 사람 10,000원 주고 사올 거 아니에요. 해먹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토요토미만 정직하다. 이렇게 토요토미만 믿게 되고요. 한 번은 술잔을, 금으로 만든 술잔을 우물에 빠뜨렸어요. 오다 노부나가가. 사람들이 뭐 뛰어내려간다고 난리칠 때 토요토미가 잠깐 무량동이를 수십 개를 갖고 와서 물을 붓습니다. 우물이 차오르겠죠. 금술잔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토요토미가 같이 올라옵니다. 그래갖고 신망을 얻고 오다가 죽고 나서 일본을 제패한 게 여기는 토요토미예요. 근데 이 머리가 좋은 지략가 토요토미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그 사무라이 무사들이 전쟁에서는 빛을 발하지만 평화 시기에는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그래, 전쟁을 벌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당초 토요토미는 여기 있는 조선은 안중에도 없었고요. 여기 있는 조선을 병창기지 삼아서 여기는 중국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중국 대륙을 일본의 사무라이들에게 선물로 주겠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어차피 이 천안 출신이 이 자리까지 오다 보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몽상가가 된 거죠. 여기는 일본의 사무라이들은 환호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토요토미는 일단은 전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이 임진왜란이 무슨 기습당한 전쟁인 줄 알았는데 절대 아니고요. 여기는 일본이 엄청나게 회유를 합니다.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조선의 왕 들으세요. 나 저 천안 출신이었는데 여기까지 오느라고 뵈는 게 없습니다. 내가 저기는 중국을 공격하려 하는데 당신이 좀 앞장서 줘야겠어. 지금 만약에 입조하면 조아리면 받아주겠지만 나중에 우리가 중국을 정복한 다음에 그때 조아리는 국가가 있어도 우리는 거들떠도 보지 않을 것이오라는 편지를 보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편지 아닙니까? 그럼 이런 편지를 엄청나게 보냈는데 그리고 또 이런 편지를 엄청나게 보내고 또 뭐 일본이 군선을 보내서 막 여기서 약탈해가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도 희한하게 우리 조선은 반응을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 왜 이럴까? 토요토미는 처음에는 의심을 했어요. 조선에 치밀한 계산이 있는 게 아닐까? 뭔가 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근데 실제로 조선은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당시 선조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여기는 외놈들이 껄쩍대는데 직간놈들이 해봐야 뭘 할 줄 알겠어. 만약에 이놈들이 소요를 일으킨다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인 명나라가 막아줄 거야. 그때까지만 우리가 버티면 돼. 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당시에 대신들은 뭘 하고 있었느냐? 뭐라고 있었느냐? 입 바른 소리 한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율곡 5만 원에 엄마 등장하시고 5천 원에 본인 등장하는 이가 그 유명한, 물론 이제 설이 좀 다르지만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다 이거죠. 그래갖고 이제 좀 군사를 뭐 좀 이렇게 많이 합시다라고 했다가 오히려 탄핵을 받습니다. 이유는 그 군인들 다 먹일 그 군량 메고 이거 어디서 할 거냐. 그래서 이 사람은 관직에서 물러나요. 그 이후에 그 어느 대신도 군사를 양성하자는 말을 못해. 왜냐하면 양성하는데 경제적인 부담이 드는데 만약에 일본이 안 쳐들어오면 그 책임 누가 질 거예요? 나 지금 등 따시고 배우는데 내가 뭐하러 총대를 매야 돼? 난 몰라. 다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도 전쟁을 준비하지 않고 있었어요. 오로지 전쟁을 준비하는 한 사람이 여기는 전라도에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이순신 장군뿐이었습니다. 그 얘기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어쨌든 여기는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기는 조선에 간첩을 보내요. 조선을 치려고 간첩을 보냈는데 이 승려와 상인으로 가장한 간첩들이 보고를 해오는데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장군님, 믿을 수 없습니다. 뭐야? 조선에 군인이 없습니다. 뭔 소리하고 앉아있어요? 군대 없는 나라가 어딨어? 정말입니다. 군인도 없고 군사훈련이 없습니다. 이건 팩트였어요. 태평성사가 계속되다 보니까 군인이 없고 군사훈련이 없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토요토미가 조선을 쳐들어오고, 그 전에 이때 그 일본의 통신사라고 그래서 사절단으로 파견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동인 한 사람, 서인 한 사람 같이 갔거든요.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서인의 황윤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하, 제가 갔다 와봤는데 이놈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비를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조가 야, 저 김성일 너 어떻게 생각해? 근데 김성일은 동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성일이 거기서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안 쳐들어오고요. 그냥 문제 없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조가 그냥
긍정적인 마인드로 별일 있겠어? 나가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나오는데 여기는 김성일한테 같은 동인이 물어봤대요. 아니 정말 문제가 없던가? 아니네. 저기는 황윤길 말이 맞아. 쟤들 일을 버릴 것 같아. 근데 왜 전화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 아 그럼 저기는 서인이 전쟁 난다고 그러는데 그럼 같이 전쟁 난다고 그래? 무조건 반대하고 봐야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갖고 나중에 임진왜란 벌어지자마자 김성일이 목숨을 걸고 싸웠대요. 미안해가지고.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죄책감에 목숨 걸고 싸운 사람이 김성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는 붕당의 형성도 여기는 임진왜란에 한몫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토요토미는 오사카의 성을 쌓고 30만 대군을 모아요. 그중에 16만 명을 이끌고 여기는 조선을 침공해 오게 되는데요. 여기는 동래, 부산에 상륙을 해요. 부산성이 일찌감치 함락을 당하고요. 이들은 올라오다가 여기는 충주에서 전 조선 군인을 만납니다. 당시 우리 조선군은 재승방략 체제라고 해서 전 군대가 집결지에 모여서 한 방의 적들과 싸우는 이런 어떤 그 군사적 조치가 행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규모의 군인이 있으면 뭐합니까?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밭갈다 나온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보면 독수리 훈련, 키리졸브 훈련 하잖아요. 그게 유사시 있을 전쟁에 대비해서 그런 훈련을 하는 건데 한 번도 훈련을 하지 않다 보니까 여기는 충주에서 완전히 괴멸당하게 됩니다. 당시에 그 장군이 누구였냐면 신립장군이라고 여기서 여진족 때려잡는 대단한 분이었어요. 기마병 출신인데 이분이 왔는데 이분이 어떻게 작전을 짜냐면 이게 제대로 된 군인이면 일단 적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야죠. 조총을 들고 온다고 하는데 조총의 사거리는 어느 정도고 저들의 전술은 무엇인가를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군자는 물러섬이 없다 그러면서 뒤에 탕금대 배수의 진을 치고 개활지에서 만납니다. 그러면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말을 탄 군인은 말이 없는 군인보다 더 큰 관역이 되죠. 조준사격해하고 전부 다 여기서 몰살을 당해요. 물론 신립장군도 할 말이 있긴 합니다. 막상 와봤더니 오합지졸에 말 듣는 군인이 없더래요. 그래서 산악지역에서 일본군이 훨씬 수가 많으니까 게릴라전을 펼치고 싶어도 어떤 우왕좌왕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배수의 진을 치고 전쟁을 하면 도망가지 않고 싸울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최악의 상황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여기서 몰살당하고요. 신립장군은 자결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갖고 여기는 일본인들이 서울까지 쳐들어오는데 단 한 번의 저항을 받지 않고요. 4월 13일 날 부산에 상륙하고 서울까지 오는데 5월 2일, 한 2주 조금 더 걸려요. 그때는 경부고속도로가 없었거든요. 뛰어옵니다. 뛰어온 거죠. 자, 그럼 서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여기는 일본인들의 작전은 딱 하나였습니다. 재빠르게 서울로 치고 올라가서 선조를 인질로 사로잡는다. 그리고 선조를 볼모로 조선에서 식량을 모으고 조선에서 군사를 모아서 그들을 앞장세워 정명향도죠. 명나라를 친다. 이게 일본의 작전이었어요. 그래갖고 서울로 딱 왔는데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왕이 없어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왕이 튀었습니다. 이게 일본은요. 작은 성의 성주라도 자결을 하고 배가르고 죽거나 항복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지 백성을 버리고 튀는 일이 없거든요. 왕이 튀었습니다. 멀리 갔겠어? 평양까지 가봤어요. 없습니다. 왕은 여기에 있었어요. 여기가 의주입니다. 멀리도 도망갔죠. 그래서 여차면 중국으로 튀려고 망명하려고 선조가 여기로 도망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 그러면 여기서 의주 갖고 잡으면 될 거 아니야. 못 갑니다. 왜요? 우리나라가 종으로 너무 길어요. 반도 국가인데 이렇게 길잖아요. 보급로가 길어지는 겁니다. 일본이 몰랐던 게 이제 전쟁 전에 몰랐던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선조의 비겁함을 몰랐고요. 엄청난 전술이죠. 잽싸게 튀기. 두 번째 몰랐던 건 조선에서 식량을 수급해서 명을 치려고 그랬죠. 군량미를 수급해서. 조선이 생각보다 너무 거지였어요. 백성들이 먹을 쌀도 없는데 이거 군량미 수급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본국에서 무기와 식량을 싣고 와서 이렇게 가져와야 되잖아요. 전쟁은 보급이거든요. 무조건. 전쟁은 보급에 보급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길다 보니까 산 넘고 물 건너야 되다 보니까 시간도 길고 의병이나 관군에 의해서 보급로가 끊길 수가 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쌀 1000섬을 가지고 오는데 말이 500필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배에 실으면 돼요. 배로 가져오면 배 한 척이면 천섬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다로 가져오면 되겠네 이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누가 끄는 거예요? 바다의 왕자 이순신이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간 1차 부대가 당시 그 토요토미의 오른팔이었던 고니시유키 나가는 평양까지, 토요토미의 왼팔이었던 갓도기요마사는 여기는 함경도까지 올라가는데 보급이 안 오는 거야. 배가 고파. 총을 쏴야 되는데 조총에 총알이 없어. 그러니까 뭐 망연자실하고 있었죠. 그때 숲을 속에서 낫을 든 의병들이 배고프니 그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짓고 글 공부하던 선비들이 왜적과 상대할 수 있었던 건 그들이 총알이 없었고 심히 배가 고팠기 때문이다. 군화가 너덜너덜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순신의 보급로 끊음이 이렇게 전세를 역전시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이 몰랐던 세 번째가 뭐냐면 여기는 여진족의 존재였습니다. 여기는 여진족은 이 사람들은 이제 원래 숙신, 음로, 물길, 말갈 이렇게 불렸어요. 말갈족. 그러다 이제 여진이라고 불리는데 이 여진족은 오랑캐 중에서도 상상급 오랑캐입니다. 그래서 갓도기요마사가 딱 여기 와가지고 얘들을 시험해 보려고 두만강을 건너서 여진족과 한판 붙었다가 작살이 나요. 일본군이. 그래서 잽싸게 도망옵니다. 그리고 그때 갓도기요마사가 뭔가 전쟁이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여진족의 존재를 몰랐던 것이죠. 그리고 일본이 몰랐던 가장 치명적인 실수, 이순신이었습니다. 조선 수군이 그렇게 강한지 몰랐던 것이죠.